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제가 1시간 분량으로 지금까지 제가 올려드렸던 스프링부트 강의 그것들을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코드로 한번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영상 올려서 그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추석 때 추석 특집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묶어서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꽤 많다 보니까 보는데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고, 근데 이제 1시간이다 보니까 엄청 딥하게 이렇게 다룰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이 스프링부트를 입문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젝트를 만들기 이전에 스프링부트가 뭔지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둔 영상에서 사용한 장표들인데요. 이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과 스프링부트를 비교한 영상인데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자료인데 많이 찾아보셔갖고 저도 이제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스프링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범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스프링부트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전자정부에서도 표준으로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조금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적용된 걸 보니까 한 번 더 랩핑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 자, 의존성주의, 그리고 제어 역전, 그리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든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제 의존성 주입하고 제어 역전,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설명하다 보면 이게 또 1시간짜리라 주 목적은 이거를 이제 객체 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온 그런 해결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루즈 커플링이라고 하는 느슨한 결합을 달성하는 게 주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이제 단위 테스트 수행하기 용이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루즈 커플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미예요.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고 줄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의존성 주입 이런 거랑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 정지해 놓고 보시고요.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대표적 모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나와 있는 그 파생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프링부트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이거는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스프링부트는 이제 여기서 just ru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냥 실행만 하면은 바로 가동이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의미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좀 더 우리가 의존성 주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어떤 디펜던시들 이런 것들을 갖다 쓰기 좀 편하게 만들려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복잡하다 해서 나온 게 스프링 부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이버네이트 관련된 스프링 설정인데, XML 형태로 저희가 이런 데이터 소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설정 값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갖다가 쓰면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쓰면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동 설정, 오토 컨피규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터라고 하는 디펜던시들을 저희는 그냥 가져다가만 쓰면은 알아서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버전도 관리해주고 거기에 호환이 되는 버전들을 가져다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액추에이터 뭐 이런 거는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좀 땡겨다 썼는데요. 이 웹 서비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여기는 웹은 무조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JDBC보다는 JPA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시큐리티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 있네요. 데이터 JPA. 그 다음에 이제 뭐 캐시도 종종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PT 내용은 끝났는데, 이 정도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2010년도 초반부터 이제 개발을 해오신 분들은 스프링 부트보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 스프링 개발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라는 단어보다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작됐던 프로젝트들을 레퍼런스로 이제 좀 보면은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하지? 라고 하는 느낌이 종종 들곤 합니다. 왜냐면은 컨피규레이션 하는 클래스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스프링 부트로 컨버팅, 마이그레이션을 해갖고 올렸다고 해도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런 설정들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들이 많아서 적합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냐 이러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말 그대로 저희가 가져다 쓰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할수록 스프링 부트의 장점을 점점 깎아먹으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스프링 사이트가 여기 있을 건데요. 여기 spring.io 부분에서 여기 있네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페이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도 서버 URL이 start.spring.io죠. 여기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뭐 이렇게 그냥 지을게요. 1hour 프로젝트 이렇게 짓고요. git 레포지토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븐으로 하시고요. 여기도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JDK는 저희가 보통 지금 많이 쓰는 거는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것도 11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17 버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요새 이제 최대한 17 버전으로 쓰면서 좀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 부트는 2.7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3.0 버전부터는 이거예요. 자, 스프링 부트 3.0 버전은 여기에 있는 스프링 6.0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 2 버전 때는 아직 스프링 5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로만 우선 체크하겠습니다. 스프링 웹하고 여기에다가 저것도 하겠습니다. SQL 쪽에 데이터 JPA랑 그 다음에 저희가 마리아DB 준비하기 좀 힘드시겠죠? H2 데이터베이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서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 프로젝트가 초기화가 되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서 이제 뭐 그런 디펜던시들 이제 다운로드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적용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패키지가 트리 구조로 나오면은 아직 인덱싱이 안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다려주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인텔리제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링크들 한번 눌러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사이에 폼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그레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메이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그레이들에서는 컨버팅 해주는 그런 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서 쓰고 있던 거를 그레이들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이런 것도 그냥 다 날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날리고 데브 툴도 그냥 날리겠습니다. 여기서 JPA 쪽을 우선 주석 처리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지금 안 쓰니까 H2도 같이 우선 주석 처리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인덱싱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바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뜬 거는 이네이블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 롬복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텔리제이 같은 데에서 이 프로세싱이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지 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에 어노테이션, 저는 지금 윈도우 쓰고 있는데 컨트롤 알트 S 누르면 세팅창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아마 파일의 이 세팅즈 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동이 되는 이 상태, 그러니까 아까 봤던 just run이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서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림판으로 우선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간단한 구조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갖고 있을 거고요. 뭐 좀 더 있으면은 캐시도 있겠죠? 자, 이거는 DB입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간단해질 경우에는 이 DB도 필요 없을 경우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개발할 거는 그랬을 때 인풋이 들어오고요. 인풋은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열거나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했을 때 그때 동작하는 트리거가 되는 거고요. 이 인풋을 할 때 인풋에서도 또 이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나오겠죠. 거기에 따른 어떤 처리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여기서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가공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가공된 데이터를 이 DB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아웃풋 데이터로 꺼내서 줍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회원가입을 했을 때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는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프로세싱을 마치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겠죠. 개인정보가 들어가면서 여기 아웃풋으로는 뭐 성공이라고 응답을 주는 겁니다. 보통 여기 지금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갖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넣긴 했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있으면은 여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풋을 하면은 아웃풋도 받는 사람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 이게 가장 큰 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틀은 거의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리턴을 해준다. 이게 가장 큰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부르는 큰 요소다.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풋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받는 걸 먼저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통 컨트롤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러를 만드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거니까 유저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럼 컨트롤러도 있을 거고 자, 뭐 이 정도로만 만들고 우선 컨트롤러를 만들게요. 그러면은 유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REST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REST 컨트롤러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는 경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데이터들이 오가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이상적인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도 잠깐 볼까요? 자, 이 MVC 패턴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는 그런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건데 디자인 패턴이 뭔지 먼저 좀 검색을 해보시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쪽에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뷰는 화면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컨트롤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풋을 받는 그 위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뷰 쪽에는 이제 버튼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원가입 버튼이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컨트롤러 쪽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비즈니스 로직은 데이터를 받아서 프로세싱하고 리턴 값으로 돌려주는 그런 아웃풋의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를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받는 건 여기서 하고
화면은 이쪽에서 해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VC 패턴은 조금씩 파생된 것들이 많아요.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MVVC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이런 게 있구나. 이것도 사실 분리를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면서 코드를 좀 더 간소화 시킬 수 있게끔 설계를 하자 라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뷰에서 회원 가입 하면은 여기서 값을 받아서 바로 뭐 모델 쪽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앱의 사용자로부터 입력에 대한 응답으로 모델 및 뷰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은 모두 컨트롤러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컨트롤러만 가져오는 거고, 모델 쪽과 이런 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인데, 보통은 이런 뭐 DAO라든가 뭐 DO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티티 쪽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뷰인데 화면 자체 영역을 뜻하잖아요. 가장 엄청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백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구분하지 않고 백엔드에 화면도 같이 넣어서 뷰를 생성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썩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프론트엔드가 가져가는 그런 아키텍처적인 개념하고 백엔드가 가져가는 개념이 좀 꽤 다르거든요. 우리는 좀 레스트 관점에서의 스테이트리스를 꼭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뷰가 들어가게 되면은 세션 같은 것들도 포함되게 될 수도 있고 조금씩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이 점점 첨가가 되는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저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따로 적어 놓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성한 책인데요. 저도 이거를 출판사에서 받기만 하고 제대로 살펴보질 않아서 이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목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MVC 패턴보다는 저는 이거를 좀 보셨으면 해서, 자,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이어드 아키텍처도 MVC 패턴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레이어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관심사들을 이제 기준으로 레이어드를 묶어서 수평적으로 구성한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데이터 접근 계층, 이렇게 3개 정도로 일반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간편하게 보면은 위에서 이제 유저가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요청을 하고요. 비즈니스로 프레젠테이션이 내려주고, 비즈니스 계층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계층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좋다. 물론 다른 아키텍처들도 많아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거의 다 저걸 가져가기 때문에 저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유저 컨트롤을 만들었으니까 HTTP 요청을 받는 메소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만들고 보겠습니다. 자, hell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ublic string get hello.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hello around of studio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네,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요. 여기에 hello around of studio 라고 하는 게 이제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요청을 받았고 이 hello가 들어갔죠, 경로에. 이게 들어갔을 때 이 스트링 값을 여기서 리턴을 받았다 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컨트롤러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됐어요. 우리가 의도한 hello around of studio 라고 하는 이 텍스트 문자열을 전달을 해주게 됐죠.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게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그러고 말씀드린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서비스, 그 다음에 레포지토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에도 같은 도메인 성격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레포지토리에도 똑같은 개념의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서비스로 전달을 하고, 이 서비스는 이 레포지토리로 전송을 해서 이 레포지토리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저는 설계를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제가 H2DB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가져올게요.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또 저작권 어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저 혼자 보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 화면을 보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빨간 줄 그어줬던 거는 제가 이 폼 파일에서 이런 의존성들을 제외를 해놨기 때문에 찾질 못해서 지금 그랬던 거고요. 거의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지금 쓰니까 그냥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주로 쓰는 H2 프로퍼티랑 거의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설정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금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가 디폴트로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야물 형식으로 구성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야물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좀 더 계층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좀 중복적인 내용들은 빠지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콘솔에 패스, 이거는 H2 콘솔. 자, 이렇게 하고 스프링 H2 말고 데이터 소스로 여기서 안 보이는 거 불편하네요. 자, URL JDBC H2 테스트, 그 다음에 이게 아니죠, 이렇게죠. 그 다음에 트루 하고, 자, 하이버네이트 쪽 프로퍼티 말고 하이버네이트 위에 있었네요. 없었네요. 자, 하이버네이트 DDL 오토 해서 크리에이트 드랍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H2를 사용할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매번 애플리케이션을 끌 때 이제 같이 날아갈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로 구성을 하고 이 프로퍼티는 날리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그냥 그 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를 저는 좀 계층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물 파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원가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제가 그냥 get mapping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REST API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컨트롤러로 요청을 받을 때는 REST API 통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선 API부터 봐야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무슨 뭘 꽂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한 하나의 통로를 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REST는 여기 있는 쭉 읽어주세요.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의 이름으로 구분을 해서 해당 자원의 상태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게 더 중요해요. HTTP 메소드 create, read, update, delete, crud.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stateless라고 하는 건데요. 요청 간의 클라이언트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것. 이걸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요청마다 각각의 독립적인 요청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1번을 받고 어떤 요청 받았을 때 2번 받고 3번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걸 조합하는 형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그 메소드, 그래서 여기 있는 crud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런 get mapping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get mapp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put mapping, post mapping, delete mapping 이렇게 하고 총 4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put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포스트가 거의 대체하는 느낌? 아무튼 저희는 이제 회원가입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포스트 매핑을 사용합니다. get은 자원을 가져오는 역할이고요. 포스트는 넣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매핑으로 해서 회원가입을 통해 우리의 회원 정보를 서버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join이라고 하고요. 자, public string join.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가 들어와야 되죠? 우선은 그냥 이렇게 넣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 회원가입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값들을 받을 것인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값을 받을 것인가는 사실 저희는 ent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서 우리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어떤 값들을 저장할 것인가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얘는 entity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빌더도 하나 넣을까요? 자, entity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그냥 이 표현이 사실 이 객체지향적인 이런 설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ORM적인 성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테이블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ntity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이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퍼티 값들, 그러니까 뭐 필드 변수들이죠. 필드 변수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컬럼을 구성을 해줍니다. 자, 우선은 id라고 하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entity를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private string 뭐 number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index라고 하겠습니다. long 타입으로 만들어서 index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는 자동으로 auto increment,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겁니다.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체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래티지 하고서 이런 아이덴티티, 그리고 뭐 시퀀스, 오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 아마 안 다룬 것 같습니다. 네, 안 다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룰 일이 있으면 한번 다루고요. 자, 그러고 여기는 다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드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보안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설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하고 네임, 이름 받고요. 그리고 편하게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기랑 아이디도 하나 받을까요? 이게 지금 어차피 개발을 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받겠습니다. 이게 많아지면은 저희가 나중에 테스트하면서 뭐 보여드리기도 좀 불편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고 생성자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no argument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getter도 하나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하면은 우선 오류 없이 우선 이렇게 좀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자, 이 정도로 이제 설계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나 한번 볼게요. 자, 가동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유저라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자, 멤버라고 바꿀게요. 자, 멤버라고 바꾸고, 얘도 그럼 바꿔야겠네요. 자, 멤버, 그러고 얘도 자, 멤버 서비스로 바꾸고, 우선 유저라고 했던 거 다 멤버로 바꿔주세요. 이게 예약월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들어왔었는데, 자, 이 H2 콘솔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와서 커넥트로 해서 이 멤버 쪽을 보시면 됩니다. show tables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멤버 테이블 생성된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인덱스, 아이디, 네임, 폰 넘버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컬럼들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폰 넘버에는 언더바가 붙었어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카멜 케이스로 만들었는데, 저기서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변환을 해줬죠. 이것도 JPA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니까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포지토리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JPA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것을 상속을 받아주면 되는데요. 이 꺽쇠 안에는 멤버와 아이디 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테스트 코드를 또 작성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것만 먼저 후딱 만들고 가볼까요? 자, 멤버하고, 자, 멤버 레포지토리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멤버 레포지토리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요게 오류가 스펠링이 조금, 자, 멤버 레포지토리 테스트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여기서 입력을 해줍니다. 보통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렇게 스프링 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니죠, 이거 하기 전에 우선은 오토와이어드, 여기서 이 오토와이어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멤버 레포지토리를 갖다 쓰기 위해서 빈 객체를 끌어오기 위한 어노테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어오면 되고요. 프라이빗 정도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퍼블릭 void crud 테스트.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간단하게 이 멤버 객체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멤버 점 빌더 거기서 id 플래처 넣어주고 네임 플래처 하고 폰 넘버 0000 이렇게 넣어주고 다른 거 없었죠. 네, 이 정도 넣어준 다음에 빌드 하고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e 테스트를 합니다. 자, 멤버 레포지토리 자, save 멤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get 테스트를 해볼까요? found member repository find by id 1l.get 이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얘를 실행을 하면요, 자, 이렇게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테스트가 뭔가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테스트 아니에요. 지금 이거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지금 어긋난 방법이에요. 지금 서비스 쪽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그런 값들을 보여드리려고 테스트 코드에 먼저 작성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멤버 레포지토리 쪽 여기에 제가 이걸 상속만 받았는데 save나 find by id 같은 이런 지금 메소드들을 막 쓰고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JPA 레포지토리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얘는 JPA 레포지토리 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find all by id, 그리고 save all, flush, save and flush 등등 여러 지금 메소드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paging and sorting 레포지토리 쪽에 보면은 여기도 find all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crud 레포지토리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save가 있고요. find by id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는 find all by id 뭐 이런 거였고, 그래서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메소드들을 이미 우리는 다 쓰고 있다. 그랬을 때 여기 t하고 id만 우리는 주어지면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상속을 받을 때 엔티티의 객체와 타입으로 넣어준 겁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은 대부분의 이 쿼리문은 우리가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게 JPA가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쿼리가 막 보이죠. 인설트 하는 거 보이고요. 요거 할 때 저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셀렉트 하는 거, 요거 할 때 이게 만들어져서 넘어갔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포지토리는 이 정도만 있어도 대부분의 역할들은 한다. crud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멤버도 완성됐으니까 서비스 쪽에서 이제 뭘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스트링에 join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조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서비스 쪽에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은 요것들이 필요하겠죠. 인덱스는 필요 없더라도 요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쭉 날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값들을 받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고요. 저희가 요거를 구현체를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멤버 서비스 보통 imple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implement 이걸 하고 멤버, 자, 멤버 서비스를 구현체로 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 쪽은 레포지토리와 닿아 있는 레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런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우선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어노테이션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 required arg constructor 이걸 만들어주면은, 제가 아마 이전 강의에서는 그냥 생성자를 만들어 갖고 주입해주는 모습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구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프라이빗 파이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박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인을 해야 되는데, 자, 세이브를 하기 이전에 여기서 이런 걸 하겠죠. 멤버 빌더 점 하고서 아이디는 여기서 받아온 아이디고, 그리고 자, 네임은 여기서 또 받아온 네임이고, 그 다음에 폰 넘버도 여기서 받아온 폰 넘버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고 여기다가 멤버를 넣어주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세이브하고 그냥 여기서는 자, 석세스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완료했어 하면서 이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인을 할 거잖아요. 여기는 이 컨트롤러는 서비스와 다 있는 레이어예요. 얘도 똑같이 요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파이널 멤버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조인을 할 때 그러면 뭔가 값을 받아야겠죠. 얘는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필요하냐, 바디 값으로 받을 거니까 자, 리퀘스트 바디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DTO 객체가 또 필요해요. 컨트롤러 쪽에 DTO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DTO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인,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받고, 사실 여기도 이제 좀 나눠서 어노테이션 받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냥 데이터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 private id, 아유, 타입을 안 나왔네요. string id, private string name, 그리고 private string 아까 폰 넘버였죠. 자,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자, join request를 받을 거야, 이렇게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join request를 까볼 수 있는 거죠. 자, string id join request get id, 그리고 string name은 join request get name, 그리고 string phone number 이렇게 해서 받아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구현을 하겠습니다. result 해서 멤버 서비스 점 join을 땡겨서 id, name, 폰 넘버를 전달을 해주고, 자, if result가 아니죠. 요새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구현을 해서 return 이거를 success로 그냥 넘기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fail 이렇게 해서 넘기면은 기본적인 조인이 구현이 된 겁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냐면은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을 하고요. 자, 우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탤런트 API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면 좋은데, 여기 구글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검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크롬 웹 스토어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포스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 8080에 조인이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 샌드를 날리면은, 여기 S가 아니죠. 이거 S 없애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리면은 200으로 해서 석세스가 날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런을 해보면 되겠죠. 자, 멤버 런 하면은 여기에 인덱스 1번으로 해서 제가 입력을 해서 전달을 한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SQL을 보여달라고 옵션을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call next value 해갖고 hibernate sequence를 사용을 하네요. 여기서는 h2db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insert into member 하고서 id, name, phone number, 그 다음에 인덱스는 여기서 받은 값을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value를 딱딱딱딱 넣는데 이 값들은 보안상 생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선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응답까지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 확장시키려고 해도 뭐 그렇게 확장시킬 건 없고,
만약에 이제 우리는 지금 간단한 회원가입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회원가입은 조금 더 복잡할 거란 말이죠. 개인정보도 담아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때 뭐 암호화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거지 사실 이 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개발을 했다 치고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리팩토링 정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컨트롤러 쪽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이 설계가 됐는데 만약에 이 리절트 값이 널 값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익셉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요. 자, 석세스를 먼저 넣어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널 포인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인 쪽에도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기고 있는데 지금은 파라미터를 3개 정도만 쓰고 있어서 별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더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 이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대로 그냥 리퀘스트 가져와도 되는 거니까 자, 조인 리퀘스트에 조인 리퀘스트로 바꾸고 자, 여기서도 자, 조인 리퀘스트로 바꾸고 자, 조인 리퀘스트 get id 조인 리퀘스트의 get name 그리고 조인 리퀘스트의 get phone number로 바꿔주면은 되겠죠? 이쪽에서 그러면은 조인 리퀘스트를 그냥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살짝의 그런 리팩토링을 했는데 이랬을 때 사실상 저희가 요거를 그대로 던지면은 또 똑같이 석세스가 날라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 로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데이터 또 정상적으로 다 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리팩토링을 좀 몇 개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를 제안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정리를 하면은 1시간 안팎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뭘 해볼 수 있냐면요. 유효성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드를 세팅해 주는 거 이거는 노트패드를 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부가적인 요소들이라 1시간 강의에다가 넣기는 좀 애매했어요.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익셉션 핸들러 자,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 구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얼추 모양을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이제 더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복잡하다기보다는 테스트 해볼 모듈이 하나 더 필요하긴 해서 조금 힘들긴 한데 REST 템플릿이나 아니면은 웹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보는 연습을 이 안에다가 포함시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우선은 제가 회원 가입만 했잖아요. 탈퇴 기능도 넣어보고 아니면은 뭐 휴면도 한번 넣어보시면은 그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보면서 지금 했던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해보시면은 좀 더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눈이 조금 시야가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이 정도 구현하는 거는 1시간 이내에 완료가 된다는 게 어떻게 느끼실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 정도로 구현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여기서 좀 더 디벨롭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제 영상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것들 보면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